안녕하세요. 고막 여친입니다. 벌써 세이노의 가르침 18번째네요. 책의 3분의 2 정도를 읽어드린 것 같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를 읽어드린 건 아니니 이 글을 들으시고 관심이 있으신 분은 책을 한번 사서 보셔도 좋고요. 인터넷에 PDF가 있으니까 PDF를 통해서 읽으셔도 좋습니다. 세이노님의 18번째 가르침은 무엇인지 들어보실까요? 물건을 잘 사야 잘 산다. 쇼핑 산수. 남자는 필요한 1달러짜리 물건을 2달러에 산다. 여자는 필요 없는 2달러짜리 물건을 1달러에 산다. 당신은 왜 돈을 벌려고 하는가? 돈 자체를 소유하기 위해 돈을 벌려는 사람은 별로 없다. 그 돈으로 무엇인가를 사기 위함이다. 때문에 구매 행위는 돈을 버는 행위만큼 중요한 것이다. 여기 매월 100만 원의 월급을 받는 두 사람이 있다. 이번 달 월급을 받았을 때 두 사람 모두가 똑같이 원하는 것은 세탁기를 새로 장만하고 집에 있는 깨진 세면기를 교체하는 것이라고 가정하자. A는 세탁기를 대리점에서 30만 원을 주고 샀고 비슷한 성능의 제품을 B는 20만 원을 주고 샀다. 세면기인 경우에는 A는 가까운 인테리어 업소에 부탁하여 10만 원을 주고 교체하였다. B는 세면기 판매 업소들을 찾아다니며 5만 원에 구입하여 스스로 교체하였다. A는 골치 아프게 돌아다닐 필요 없이 편리한 쇼핑을 한 셈이다. B는 시간을 투자하여 세탁기들의 성능에 대하여 비교 검토하면서 공부하였고, 세제가 자동 투입되는 기능을 제외한 나머지 기능은 모두 동일한 세탁기를 20만 원에 샀다. 또한 세면기 하나 구입하고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발품을 팔았다. 그 결과 A는 40만 원을 사용하고 남은 돈이 60만 원이 되었지만 B는 25만 원을 사용하고 남은 돈이 75만 원이 되었다. 이런 경우 나는 B의 봉급은 A의 입장에서 볼 때 115만 원에 상응한다고 계산한다. 왜냐하면 A가 봉급을 115만 원 받아야 세탁기와 세면기를 사고 남은 돈이 B의 75만 원과 같아지기 때문이다. 내가 말하려는 것은 물건을 어떻게 사는가 따라 생활의 수준을 희생시키지 않아도 상대방보다 수입을 가상적으로 늘릴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부자가 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상대적으로 비교하여 볼 때 돈이 많다는 뜻 아닌가? 여기서 무시하여서는 절대 안 될 요소가 있다. 시간이다. 만일 A에게 있어서 모든 여유 시간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시간이라면 A는 시간을 절약하고자 편리한 구매를 택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특별히 다른 할 일도 없으면서도 편리한 구매를 택한다. 예를 들어 동네에서 걸어서 30분 되는 곳에서는 배추를 500원에 팔고 있고 집 바로 옆에서는 비슷한 품질의 배추를 2,000원에 팔고 있다면 배추를 싸게 사러 걸어갔다 오는데 소요되는 1시간의 값은 1,500원이 된다. 결국 더 싸게 살 수 있는 길을 불편하지만 찾아 나설 것인지 아니면 편리한 구매를 택할 것인지의 선택 여부는 당신의 시간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와의 관련된 문제이다. 이러한 선택은 물건 구매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을 구입하고 나서 등기를 직접 할 것인가 아니면 법무사에게 의뢰할 것인가 같은 서비스 영역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즉, 불친절한 법원 공무원들에게 방법을 물어보고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아내 힘들게 직접 등기를 할 것인가 아니면 손쉽게 법무사에게 부탁할 것인가 하는 선택에 따라 비용의 차이가 생기게 된다. 손쉽게 법무사에게 부탁하였을지라도 채권 할인을 법무사에게 부탁할 것인가? 아니면 직접 채권을 판매할 것인가에 따라서도 비용 차이가 난다.
나는 무슨 채권이건 간에 남에게 할인을 부탁하는 사람들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게 얼마나 손해를 보는 행동인지 도대체 모른단 말인가? 당신 스스로 불편함을 감수하고 시간을 투자해 직접 알아보고 결정한다면 언제나 당신의 지출은 편리함을 택하는 사람들의 지출보다 적게 이루어진다. 내가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월급 이외에는 특별히 돈 나올 구멍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자기 개발에 열심이지도 않은 사람들이 돈이 절약되는 불편함보다는 돈을 더 지출해야 하는 편리함을 택하는 경우들이다. 이러한 태도는 개인이나 가정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수많은 기업의 구매 담당자들 역시 그런 태도를 갖고 있음을 나는 안다. 그러나 기업이건 가정이건 개인이건 간에 돈을 주고 상품이나 용역을 구매하는 행위는 술의 경지에 올라야 한다. 내가 경영자로서 갖고 있는 단 하나의 구매 원칙은 사장의 친구가 와도 품질과 가격에 경쟁력이 없다면 절대 구매하지 말라는 것이다. 친구들이 경쟁력 있는 상품을 가져오는 경우는 솔직히 거의 없다는 것도 기억해라. 아버지가 파는 떡도 싸야 사 먹고 형이 파는 떡도 맛있어야 사 먹겠다는 정신이 당신에게 없다면 당신은 부자가 되는 길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다.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물건을 싸게 구입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자. 첫째, 직접 할 수 있는 것들을 늘려나가라.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편리하게 돈을 주고 사람을 사서 일을 시키는 대신 불편하지만 본인이 직접 하는 법을 배워나가라. 예를 들어 자가용 운전자들은 엔진 오일을 교환할 때 대부분 정비공에게 전적으로 맡긴다. 왜 정비공 옆에 서서 지켜보지 않는가? 자기 눈으로 직접 봐야 한다. 부자가 아니라면 엔진 오일을 사다가 직접 교환하는 것이 좋다. 사다가 직접 교환이라는 표현은 잘못되었다. 부자가 아니라면 엔진 오일을 교환할 시기가 되었을 때 엔진 오일만 직접 구매한 후 카센터에 가서 교환 작업을 부탁하는 것이 여러모로 좋다는 의미였다. 엔진 오일, 미션 오일, 파워 핸들 오일, 브레이크 오일 같은 것을 보충용으로 미리 구매하여 갖고 있다가 직접 부으면 돈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배워놓은 것들이 나중에 장사나 사업을 할 때 엄청난 자양분이 된다는 것도 알아두어라. 둘째, 구매 시점을 파악하라. 야채나 식품처럼 신선도가 문제가 되는 상품들은 문 닫기 얼마 전이 가장 싸다. 물건을 쭉 늘어놓았다가 문 닫기 직전 정리하여야 하는 물건들 역시 정리 시점이 싸다. 각종 전시회에서 판매되는 물품들 역시 전시 마지막 날이 가장 싸다. 이 정도는 대부분 알 것이다. 보석은 어떨까? 설날이나 추석 직전 혹은 말일경이 싸다. 만기가 되어 돌아오는 어음, 종업원의 월급, 점포 임대료 등으로 인해 보석 상인이 그때가 가장 돈이 필요할 때이기 때문이다. 전문인들과 가격 협상을 할 때도 직원들 월급날 하루 전이 유리하다. 어떤 제품들은 12월 말이 1월 초보다 더 유리하다. 12월 말에 연말 실적 합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셋째, 가격 구조를 파악하라. 단일 상품 구매가 아니라 여러 물품과 용역이 동시에 제공되는 경우는 반드시 세부 항목별 단가를 분석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30평 아파트에 도배를 한다고 치자. 사람들은 보통 인테리어 업체에 이걸로 하면 얼마예요? 라고 묻는다. 콩나물 사는 시기다. 좋은 구매 방법은 이 도배지는 한 롤에 얼마이고 도배사 인건비는 얼마이고 부자재 가격은 얼마냐고 물어보고 다른 곳들의 가격과 품목단 비교를 하고 남는 도배지는 반품하는 조건으로 하며 도배사 인건비는 별도로 주겠다고 하는 것이다. 가격 구조를 파악하라는 말이다. 넷째, 유통 구조를 파악하라. 위에서 언급한 도배의 경우 인테리어 업체에서 하는 역할은 무엇일까?
도배지 회사의 대리점에서 물건을 받아다가 마진을 붙이고 도배공을 연결시켜주고 다시 마진을 붙이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유통구조를 단순화시킬 수는 없는 것일까? 전화번호부나 인터넷을 뒤져 벽지회사 대리점을 찾아내 직접 방문하고 그곳에서 신뢰할 만한 도배공을 소개받게 되면 비용이 덜 나가게 된다. 언젠가 친구가 판촉용 손목시계를 내가 경영하던 회사에 납품하고 싶다고 하였을 때 내가 한 말, 내가 시계를 직접 제조하니? 그건 아니야. 그런데 왜 내가 널 통해서 사야 되지? 직접 주문하면 될 걸 말이야. 그건 그래. 나는 친구에게 구매하지 않았다. 덧붙여 말하자면 나는 방문 판매자나 다단계 판매자에게서 물건을 사본 역사가 거의 없다. 왜? 편리하지만 비싸니까. 아니, 때로는 너무 비싸니까. 5째, 판매자의 입장을 살펴라. 백화점 매장에는 백화점 직원과 제조업체에서 파견 나온 직원이 같이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파견 직원은 실적을 올려야 하기 때문에 흥정이 가능한 때가 있다. 나는 영석복 코너에서 그런 흥정을 몇 차례 했었다. 장기 임대 매장을 갖고 있지 않고 임시 특별 매장 형태로 들어온 사람들의 경우는 대부분 협상이 가능했다. 그런 경우 파견 사원에게 명함을 달라고 한 뒤 전화하여 어차피 내가 백화점에서 카드를 긁으면 수수료 25% 내지 30%를 당신들이 내야 하므로 그만큼 가격 인하를 해달라고 협상하여 성공한 적이 여러 번 있었다. 협상이 끝나면 다시 현금으로 줄 테니 3% 정도 더 깎아달라고 하기도 했다. 6번째, 현금을 지불하라.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국세청은 좋아하지만 당신에게는 손해인 경우가 더 많다. 가격 비교 사이트에서 나온 최저 가격을 직접 상점 주인에게 제시하면서 현금을 준다고 말해보라. 그 가격보다 싸게 구입할 수도 있다. 현금 지불을 싫어하는 주인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카드나 현금이나 같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모두 주인이 아니라 월급 받는 점원이다. 주인과 직접 협상하면서 현금으로 지불하라. 카드는 판매회사의 오너를 만나지 못하는 상품을 살 때나 사용하는 것이다. 어떤 카드는 돈을 돌려준다고? 그래서 현금을 쓰는 것보다 유리하다고? 도대체 얼마나 돌려주는데? 7번째, 마케팅 기법에 속지 말라. 벼룩시장에서 모든 것이 다 싸 보이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물건을 쌓아놓고 팔거나 흰 종이에 큰 글씨로 파격 세일이라고 써놓았다고 해서 당연히 싸게 파는 것이라고 믿는다면 오산이다. 그게 다 당신 호주머니를 노리는 마케팅 기법이다. 광고 이미지에도 속지 마라. 당신이 어떤 상품을 좋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10중 8구 광고에 세뇌되어 있기 때문 아닌가? 광고가 좋다고 제품도 좋다는 법은 없다. 게다가 광고는 당신의 마음을 어떻게 하여야 움직일 수 있는지만 연구하는 광고 전문가들이 만드는 것이다. 그런 광고에서 우리 회사는 당신의 믿음직한 친구가 되겠다라고 아무리 다정하게 말하여도 그저 광고니까 하고 흘려버려라. 광고와 현실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으니까 말이다. 예컨대 상가 분양 광고가 과장된 말로 도배되어 있는 바람에 당신이 속아 넘어갔을지라도 법원의 판결은 절대 당신에게 유리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라. 약간 과장시켜 말을 한다면 광고를 그대로 믿는 놈이 바보라는 것이 법원의 판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8번째, 판매자의 말을 그대로 믿지는 말아라. TV 홈쇼핑에서 진행자가 하는 말도 섣불리 믿지는 말아라. 지방 출장 중 호텔에서 밤에 우연히 CJ3구 쇼핑 채널을 보았는데 샤프 50인치 PDP를 팔고 있었다. 2002년 새벽이었다. 진행자들은 설치 장소가 바닥이건 벽면이건 설치비는 무료라고 거듭 강조했다. PDP는 상당히 무겁기 때문에 벽면 설치 시 별도의 브라켓도 있어야 한다. 그래서 구입 희망자인 양 전화를 했더니 설치비는 무료이지만 벽면 설치 시에는 브라켓 값으로 40만 원을 더 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런 개떡 같은 놈들. 방송에서는 벽면이건 어디건 돈 안 받고 해준다고 하더니 정정 방송조차 나오지 않았다. 이게 판매자들이다. 나는 복사기나 자동차 같은 기계를 살 때 영업사원의 말을 조금도 믿지 않는다. 오히려 애프터 서비스 전담 직원들에게 물어보아야 어떤 것이 튼튼하고 좋은지를 쉽게 알 수 있다. 9번째, 상품 내용을 파악하라. 상당히 어려운 항목이다. 예를 들어 온열 치료기나 돌침대들을 살펴보자. 도대체 그게 몇백만 원씩 할 근거를 나는 전혀 찾지 못한다. 이런 고가 정책 제품들은 건강 관련 제품들이거나 미용 제품들이 주류를 이루는데 그 종류가 하나둘이 아니다. 정수기 하나를 놓고 보더라도 도대체 수돗물을 필터로 통과시켜주는 것뿐인데 비쌀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싸게 팔리는 것을 보면 참으로 신기하다. 이런 제품들은 본사에서 가격을 철저하게 통제하기 때문에 대리점에서 싸게 팔게 되면 대리점 계약마저 취소시킬 정도이다. 10번째, 기본 기능에 충실한 상품을 찾아라. TV를 예로 들어보자. 화면 크기가 같고 화질 차이가 없지만 여러 가지 다른 기능들이 있다면 당연히 비싸다. 그렇다면 각 회사별 또는 모델별로 무슨 기능이 있는지 하나하나 비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전자제품들은 상대 회사와 경쟁을 치열하게 하기에 저가품을 내놓고 있으며 고가품과 기본 기능은 같은 경우가 많다. 비싼 제품들이 흔히 갖고 있는 부가 기능들은 당신이 몇 년에 한 번 쓸까 말까 하는 것들일 수가 있다. 11번째, 평상시에 가격 정보에 민감해라. 나는 광고 전단지도 종종 살펴보면서 물건값을 알아두려고 한다. 20년 전 특별한 기술이나 지식을 갖추지 않은 한 직원이 들어왔을 때 나는 그에게 이렇게 충고하였다. 당장 필요하지 않은 물건도 그 가격을 알아두어라. 휴일이면 남대문 시장과 숭례문 상가, 청계천 등에 정기적으로 가서 물건값을 확인해라. 밀수품 가격도 알아두고 중고 가격도 알아두라. 요즘은 인터넷에서 가격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으므로 사고자 하는 상품에 대한 가격 정보를 미리 수집하면 된다. 적어도 그런 자료를 뽑아 들고 다닌다면 바가지 쓸 염려는 없다. 특히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나오는 월간 소비자시대라는 잡지 혹은 사이트는 상당히 유익한 정보들을 많이 제공해 준다. 12번째, 협상해라. 사람들이 물건을 살 때 저지르는 대표적인 잘못은 가격 협상 시에 판매자가 기분 나빠할 것을 염려한다는 것이다. 아니, 돈을 당신이 지불하는데 뭐가 미안한가? 정찰제라고? 협회 가격이라고? 남들 다 그렇게 받는다고? 그건 판매자들이 정한 원칙이지 당신과 협의한 것은 아니지 않은가? 그러므로 절대 미안해하지 말고 협상하라. 하지만 나는 노점상의 물건은 절대 깎지 않는다. 물건이 같다면 큰 가게보다는 작고 초라한 가게에서 깎지 않고 산다. 한쪽에서는 멋진 쇼핑백에 넣어주고 한쪽에서는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주어도 그렇게 한다. 하지만 사람들은 정반대로 행동한다.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내 아내는 백화점에서 식료품 등을 미끼 상품으로 원가 이하 선착순 초특가 한정 세일하는 곳에서는 줄 서서 기다리지 않는다. 그런 상품들은 절약을 하며 살아야 하는 사람들에게 구입 기회가 돌아가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어떤 전시회가 열리면 마지막 날을 노려라. 코엑스에서 열리는 각종 전시회의 마지막 날, 늦은 오후부터는 인근 도로가 화물차들로 북적대기 시작한다. 전시회에 내놓았던 물건들을 빼내야 하기 때문이다. 국제적인 규모의 전시회는 어떨까? 한국에서 전시하였으나 팔리지 않은 물건들을 모두 재포장하여 본국으로 가져야 하는데 그때가 기회일 수 있다.
2011년 9월 한국국제아트페어가 코엑스에서 열렸는데 사상 최대 규모의 호주 미술 전시회이기도 했었다. 전시 기간은 단 5일, 전시회 첫날 구경을 하는데 3피스로 구성된 초대형 작품이 너무 마음에 들었다. 나는 미술품 투자를 전혀 하지 않는다. 이걸 사두면 나중에 값이 더 오를 거야 라는 생각에 미술품을 구매하는 경우는 내 생애에서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잘 그렸구나 하는 감탄이 아니라 오직 내가 감동하는 경우에만 사고 싶은 마음이 들고 웬만한 그림들은 에이, 저 정도는 내가 카페에서 그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거나 사진 복사본이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내가 카피를 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고 프린트 될 수 있는 것도 아닌 완전 대형이었다. 전시의 마지막 날 한국에 가져왔지만 팔지 못한 그림들을 호주인들이 포장하는 틈 속에서 나는 협상을 하기 시작했고 처음 접했을 때 제시한 가격의 6분의 1 가격으로 가질 수 있었다. 전시의 마지막 날은 구매자가 칼자루를 쥐기 마련이고 그 협상 방식은 영화 더 브레이브에서 14세 소녀 매티가 협상하였던 것과 비슷하므로 그 영화를 봐라. 접대를 받지 말라. 미국 투자회사 칼라일 그룹 서울 사무소의 한국계 미국인 직원이 서울에서 왕처럼 살고 있다고 떠벌리는 메일을 친구들에게 보낸 사건이 2001년 5월에 있었다. 문제의 직원은 미국 국적의 20대로 1999년 7월부터 2001년 4월까지 미국의 세계적인 증권사 메릴린치에서 일하다 5월에 칼라일 그룹으로 직장을 옮기면서 서울 근무를 해왔다. 서울에 온 지 불과 10여일 만에 그는 미국 친구들에게 한국의 접대 문화를 들춰가며 호합한 생활을 자랑하면서 여러 은행의 임직원들로부터 거의 매일 골프와 저녁 술대접 등 향응을 받고 있다고 메일을 보냈는데 그 메일은 메릴린치 증권사를 비롯한 뉴욕의 투자회사 직원들로 급속하게 번졌고 결국 칼라일 본사에게까지 알려져 사표를 냈다는 것이다. 그 기사를 읽었을 때 내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불쌍한 은행 임직원들이었다. 은행에서 접대를 하여야 하는 위치에 있다면 나이가 적어도 40대는 되었을 텐데 새파랗게 젊은 20대를 접대하느라 속이 뒤틀려도 엄청 뒤틀렸을 것 같아서였다. 사업상의 모든 접대는 대화를 통하여 상대의 의중을 파악하고 나의 의견 및 내가 팔고자 하는 상품이나 용역에 대해 부연 설명하고자 하는 시간을 갖기 위함이다. 업무 중에는 서로 할 일이 있다 보니 일과 후에 만나 식사도 하고 술도 한잔하면서 그런 시간을 마련한다. 그러나 한국을 비롯한 많은 아시아 국가들에서 대부분의 접대는 상대방과 이른바 인간적으로 친하게 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여기서 인간적으로 친하게 된다는 말의 의미는 10중 8구, 상대가 어떤 스타일의 여자를 좋아하는지, 무슨 노래를 좋아하는지를 파악하면서 젊은 여자애들 끼고서 상대방의 비위 맞춰 술 처먹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접대의 정점은 상대가 여자와 2차를 나가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상대방에게 온갖 아부를 다하면서 포주 노릇을 하는 이런 식의 접대를 관행으로 여기지 않는 집단은 적어도 한국에서는 종교계 일부를 제외하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정계는 물론이고 학계, 예술계, 언론계, 의료계, 법조계, 연예계, 금융계, 군인 집단, 공무원 집단, 공기업, 민간기업 등 사회 전 분야에서 그런 접대를 한편으로는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받는다. 내가 장사 사업을 하면서 부딪힌 갈등 중 대표적인 것이 이 뒤틀린 접대 관행이다. 내가 파는 물건이나 용역이 가격과 품질에서 남들 것보다 우수하다면 당연히 상대방이 구입해 줄 것으로 알았는데 세상이 꼭 그렇지만은 않았다. 가격은 비싸고 품질은 떨어져도 요령만 좋으면 팔아먹을 수 있는 게 이 세상이었고 그 요령이라는 것은 다름 아니라 구매 결정자를 이런저런 방식으로 구워 삼는 것이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나는 상대방이 내 애인이 아닌 이상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취미가 무엇인지 등을 미리 알아내서 상대로부터 호감을 받아내는 것을 아더매치한 행위라고 단정짓는 고지식한 사람이다. 나는 룸사롱에서 거래 상대방과 술독에 빠진 뒤 젊은 여자와의 섹스를 주선해 주는 것을 개지랄 떤다고 생각하여 왔지 인간적으로 친해지는 과정으로 여긴 적이 전혀 없다. 순전히 이해관계로만 만난 사람들 앞에서 친한 척하면서 나는 좋아하지도 않는 동백아가씨 노래에 손뼉을 치고 신날 것도 없는데 춤도 같이 추어야 하는 것이 나는 싫다. 그런 사람들과 술잔을 머리 위에 터는 짓도 싫고 부어라 마셔라 하는 짓도 싫다. 내가 그런 접대를 한 것은 술 한 잔 사야 되지 않느냐고 면박을 주는 공직자들 상대였는데 지난 20여 년간 67번은 된다. 내가 골프를 안 배운 것도 공무원들 눈치를 보느라 일요일마다 골프장에 끌려나갈 일이 많이 생길 것 같아서였다. 하지만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내 생에 단 한 번도, 정말 단 한 번도 그런 접대를 한 적이 없다. 나는 도대체 그런 식의 지랄을 접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의심스럽다. 자존심도 없고 배알도 없다는 말인가? 신 자신이 한심한 생각이 들지 않는가? 그렇게 지랄 아양 떨면서 돈을 벌어 정승처럼 쓰겠다고? 잘 해봐라. 상대에게 고마운 마음에 접대하는 거라고? 영업삼 필요하다고? 꼴값 떨고 있네. 내가 볼 때 그런 지랄 수준의 접대를 수행하는 사람들은 핑곗김에 같이 즐기려고 하는 자들 뿐이다. 이런 부류들은 언제나 접대비 규제에 대하여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고 목청을 높이거나 별의별 핑계를 다 끌어당기며 반대한다. 그들은 회사 돈으로 골프를 치고 룸사롱에 다니는 것을 폼난다고 여기며 출세한 징표로 생각하는 것일까? 물건을 파는 입장에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접대비로 사용할 금액만큼 품질을 개선하고 가격을 낮추고 서비스를 높이는 데 사용하는 것이다. 내 생각은 이러했다. 내가 파는 물건이 남들에게는 없다면 접대를 할 필요가 없다. 내가 파는 물건이 남들도 파는 물건이라면 품질이 달라야 하며 품질이 다르다면 접대가 필요 없다. 내가 파는 물건과 비슷한 물건을 파는 경쟁자의 수가 한정되어 있다면 접대가 필요 없다. 술 접대를 멀리하는 분위기가 강한 종교 집단의 물건을 판다면 접대가 필요 없다. 내가 제공하는 용역이 타의 추정을 불허하고 내가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면 접대가 필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접대를 해야만 상대가 구매를 해준다면 나는 더러워서 그런 장사는 하지 않겠다. 차라리 나는 거래를 하는 게 더 좋다. 얼마를 리베이트로 주겠다고 하는 식으로 말이다. 아양에 아부 떠는 것보다 그냥 봉투 하나 건네는 게 시간도 절약하고 내 적성에 더 맞는다. 하지만 사업상 이런 거래를 한 적은 없으며 공무원 상대로는 해본 적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도 별도 항목에서 언급할 것이다. 수많은 물품들과 서비스를 팔아보았지만 단 한 번도, 정말 단 한 번도 나는 영업사원에게 해당량이라는 것을 정해준 적이 없으며 영업사원의 봉급을 판매량에 비례시켜 결정한 적도 없다. 물건이 안 팔린다면 경쟁력이 없다는 뜻이고 그것은 곧 경영자의 책임이지 영업사원의 책임이 아니라고 믿기 때문이다. 내가 영업사원의 자질을 평가하던 기준은 얼마만큼 팔았는가가 아니라 판매 대금을 언제 얼마만큼 회수하였으며 평상시에 채권 회수 방법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실천해 왔는가. 제품에 대한 지식과 경쟁자들에 대한 지식은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가였다. 영업사원 개인별로 접대비를 할당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으며 오직 영업부 담당 최고 임원에게만 약간의 영업비를 준 적이 있는데 매출 700억, 800억, 그 당시 그 영업비는 고작 월 100만 원 정도였다. 나는 오로지 식사 접대와 반주 정도 혹은 노래방 수준만 허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 부장급 직원이 룸사롱 접대를 하였을 때 나는 그 부장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고 얼마 후 그는 사표를 냈다.
누군가가 내게 접대를 하겠다면 딱 잘라 거절하였다. 어느 지점장에게는 나를 위한 접대비만큼 신용장 수수료를 깎으라고 했다. 그러나 어떤 부류들은 가격을 100만 원 낮춰달라는 나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200만 원을 룸사롱에서 나에 대한 접대비로 날려보내는 쪽을 더 좋아하였는데 회사의 규정상 가격 인하는 불허하지만 접대비는 별도 책정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이유였다. 불시에 과다 접대를 받게 되면 반드시 계산해 주었다. 접대를 안 받으니 나에게 혹은 직원들에게 뇌물이 들어오기도 하는데 오래전에 이런 적이 있었다. 어느 보세 창고에서 창고 사용 요금을 빨리 지불하여 주어서 고맙다고 경리 책임자에게 200만 원을 보내온 것이다. 평소 나는 임직원들이 거래처에서 받는 모든 선물과 상품권을 보고하도록 했다. 추석이건 설날이건 예외가 없었다. 단순한 고마움의 표시라면 우리도 똑같이 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 사실을 보고받자마자 나는 담당자들 모두에게 알렸다. 이 멍청한 녀석들아. 우리가 지금 확실하게 바가지 쓰고 있다는 증거니까 즉시 조사해 보아라. 사실이었다. 회사는 이미 적정 요금보다도 1억 원이 넘는 돈을 초과하여 지불한 상태였고 그 보세 창고는 전직 고위공무원이 믿을 만한 곳이라며 소개를 해 주었던 곳이었다. 즉, 그 전직 공무원은 중간에서 적어도 수천만 원을 커미션으로 받고 있었던 것이다. 명심해라. 사업상 당신을 접대하고자 애쓰거나 돈봉투를 건네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판매하는 상품의 가격을 더 깎을 수 있거나 품질이 경쟁자들보다 떨어진다는 것을 나는 접대를 하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이 더 나쁘다고 믿는다. 이 사회에서 접대를 받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꽤나 공부도 많이 한 새끼들이고 이른바 인류대 다닌 새끼들도 엄청 많은데 도대체 당신이 접대를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 당신을 접대하는 사람이 당신에게 술을 사주고 심지어 2차까지 준비해주는 이유를 당신은 모른단 말인가? 상대방이 원하는 것은 당신하고의 돈독한 관계가 아니라 이득이다. 이득을 얻기 위한 얼굴 익히기이다. 그것을 인간관계의 개발이라고 미화시키지 말라. 목적이 뻔한 향응을 받는 것이 무슨 인간관계이고 휴먼 네트워크의 개발이란 말인가? 술을 좋아한다고? 당신 돈으로 친구들과 소주나 마셔라. 진심 어린 접대는 존경심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지 이득을 추구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접대를 받는 당신이 공직에 있다면 이권을 팔아먹는 도둑이 된다. 당신이 의료계에 있다면 환자의 주머니를 후리는 것이며 법조계에 있다면 무전유죄를 조장하고 있는 것이고 회사의 임직원이라면 회사 돈을 훔치는 것이며 언론계에 있다면 스스로 사이비가 되겠다는 뜻이고 교육계에 있다면 위선의 탈을 쓴 것이며 예술계에 있다면 협작꾼에 지나지 않는다. 당신이 죽으면 당신 무덤에 캬 하고 가래침을 뱉을 사람들이 줄지어 있다는 것을 알기나 하는지 모르겠다. 부끄러운 줄 알아라. 젊었을 때 세상을 더럽다고 욕하고 침뱉던 당신은 도대체 어디로 사라져 버렸는가? 메탈리카의 노래 중 더 언포기븐에서는 이런 가사가 나온다. 내가 느꼈던 모든 것들이, 내가 알았던 모든 것들이 나의 행동 속에서는 전혀 나타나질 않았다니. 나는 전혀 자유롭지 않다. 나는 전혀 내가 아니다. 그는 끊임없이 싸워왔지만 이길 수 없는 싸움. 지친 몸으로 이제는 싸움을 포기하고 그렇게 나이 든 채 후회 속에 죽을 준비만 한다. 그 늙은이가 바로 나. 나는 그렇게 살기 싫다. 내가 10대, 20대에 제일 싫어한 사람들이 40대, 50대의 꼰대들이었다. 내 눈에는 모두 위선자들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이제는 내가 그 꼰대 계층에 속한다. 나는 내가 젊었을 때 혐오하였던 능글능글한 꼰대가 되고 싶지 않아왔다. 내가 싫어했던 꼰대 모습이 싫어서인지 배가 조금만 나와도 여간 신경이 쓰이지 않는다. 나는 내가 20대에 좋아했던 것을 아직도 좋아하고 그때 싫어한 것들은 여전히 싫어한다.
이 글을 읽는 젊은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지금 내가 침뱉는 대상이 미래의 너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살아가라. 젊었을 때 체류탄 가스를 맡아가며 기성세대에 분노하였던 새끼들도 4.19 세대들이건 6.29 선언 세대들이건 간에 세월이 지나 40대, 50대가 되면 똑같이 똥개가 되어버리기 일쑤니까 말이다. 그리고 그런 똥개 변신에는 그 어떤 학벌이나 학력도 백신 역할을 하지 않는다. 서울대, 연대, 고대 나왔다고 고시에 합격하였다고 똥개가 안 되는 건 아니라는 말이다. 왜 그렇게 가증스럽게 변하는 것일까? 바로 돈 때문이다. 그러므로 젊었을 때부터 자신의 소비 생활을 통제하고 몸값을 높여나가라. 그 길만이 내가 지금 혐오하는 대상으로 변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다. 자, 룸사롱 아가씨들에게 물어보라. 그곳에서 제일 족같이 행동하는 사람들이 누구냐고. 이 사회에서 이른바 존경받는다는 직업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다 나올 것이다. 하나 더 물어보아라. 그곳에서 제일 불쌍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누구냐고. 접대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것이다. 좋은 자리에 있을 때 접대받는 것이 뭐가 나쁘냐고? 나무는 잘려 넘어져 있을 때가 그 크기를 가장 잘 잴 수 있는 법이다. 당신이 그 자리를 떠나면 개새끼도 당신을 쳐다보지 않는다. 세상은 요런껏 살아야 한다고? 향응을 받고 멀쩡한 사람을 불쌍하게 만드는 것이 당신 요령인가? 접대를 하는 입장에서 뒤돌아서면 무엇을 생각하겠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라. 상대방이 고마운 마음에 하는 접대라고? 밥이나 얻어먹고 일찍 헤어져라. 상대방이 아마도 그 아내와 가족까지도 평생 고마워할 것이다. 내가 이해되지 않는 것, 부자가 된다는 것은 그 누구에게도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살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도 재벌들이 정치인들에게 굽실거리며 돈 주는 이유가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돈을 더 벌려고? 명함을 갖고 다니지 않은 지가 20여 년이 된 것 같다. 그 누구에게도 나를 알려야 할 필요는 물론 접대해야 할 필요도 없고 그 누구에게서도 접대받을 이유도 없음에 나는 자유롭다.